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여정이 어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여정이 남긴 성과, 이 남북정상회담 제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이 하지만 성사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긴장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위협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교류가 과연 북한의 핵 포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점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바로 이런 점들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그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일단 시험지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명함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잠시 후 1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과 여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이 재난 문자 받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말이에요. 이 포항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6의 여진으로 5.4 지진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데요. 석 달 만에 강한 여진이 발생하는 게 이례적이다. 더 큰 강진의 예고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서 매일 3부에서 평창은 지금이라는 코너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스포츠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금메달 안겨준 쇼트트랙을 비롯한 주말에 열린 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박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화요일이라고 그랬대요. 월요일 아침인데. 네. 네? 그만큼 일주일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연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늘이 화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이 저절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영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이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끝나고 어젯밤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네.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 대표단을 태운 그 전용기, 그 당초 이륙 시각이었던 그 9시 50분보다 한 34분 늦은 10시 24분께 이제 이륙을 했다고 하죠. 대표단을 그 배웅하러 나왔던 그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박 3일이 그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다. 오간 얘기,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2박 3일이 아니라 두어 달 지나간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앞서서 그 이들 대표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함께 그 서울 국립중앙극장 그 해오름극장에서 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이제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사 자격이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예. 원래 이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2박 3일이 두 달 같았다. 그만큼 이제 일들이 좀 지겹다 해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했다고 근데 하죠. 어쨌든 이제 북한 대표단이요.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김여정이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의 그 친서를 전달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이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은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 정말 그 세계 언론의 그 주요 포커스를 좀 한 몸에 받았는데요. 이 김여정 부부위원장,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을 좀 방문해달라고 공식 초청을 했죠. 문 대통령은 그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이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문 대통령이 그 오천에서 그 김여정 특사에게 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북미 간의 그 조기 대화가 그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또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 지금 같은 그 북미 대치 상황에서는 그 남과 북만 이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제 에둘러 시사한 발언으로 좀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도 페리 프로세스의 어떤 클린턴 행정부의 당시에 그 네. 앙가주먼 폴리시 그러니까 개입 정책의 그것 때문에 그 결과와 맞물려 가지고 됐다. 그리고 2007년인가요? 14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부시 행정부, 네. 부시 행정부의 어떤 그런 그 대북 기조의 변화와 또 맞물려 가지고 가능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부분 특히 지금은 북한 그 미사일 위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했던 펜스미 부통령이요. 북한하고 만나지를 않았어요. 제가 볼 땐 피한 것 같은데, 뭐, 미국은 백악관은 피하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상 뭐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보일까? 이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정적으로 만날 찬스가 두 번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개막식 자리와 바로 그 직전에 열렸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그 각국 정상 리셉션 자리였는데요. 펜스미 부통령 리셉션에는 그 아베 총리와의 그 회동을 이유로 그 뒤늦게 참석한 후에 김영남 북한 그 상임위원장과 함께 그 배치됐던 헤드 테이블에 그 앉지도 않고 5분 만에 이제 리셉션 현장을 그 떠났죠. 외교적인 결례 논란이 이제 일기도 했습니다. 개막식 때도 바로 그 뒤편에 앉은 북한 대표단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지금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랬다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간섭이다. 이거 주권에 관한 문제다 핀잔받았죠. 네, 맞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그 지난 9일이었죠.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가 고비다. 비핵화에 대한 그 북한의 그 진지한 의사와 그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예. 한미 훈련을 그 예정대로 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 말씀은 이 북한의 그 비핵화가 그 진전될 때까지 그 한미 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그 내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아주 그 직격적으로 면전에서 이제 네. 그 대받았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나 아베 총리의 그 과도한 간섭에 대한 그 선긋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그 이끌기 위한 그 협상 카드로서 한미 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올림픽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다 다 끝났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금 얘기했듯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자, 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 자, 김정은의 이런 요청을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보고 초청을 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인데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처음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는 일이죠. 예. 또 오래 준비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정상회담은 모두 우리 쪽이 주도했고 우리 측이 요청에 그랬죠. 의해서 전개된 것인데 이번 경우는 이제 북이 먼저 제안하고 나온 전례 없는 일이고
또 이건 느닷없는 일이 아니라 북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오래 준비해 왔다고 봅니다. 작년 이제 11월 29일 날 화성 15호를 발사한 직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미완성이 완성 선언인데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사이, 그 틈 사이에서 이제 그 제재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북한의 당면 목표인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겠다는, 이 제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의원님께서 이 계획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이 두 부분들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핵은 완성이 됐는데 미사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직 좀 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은, 핵은 완성이 됐는데 미사일 아직 안 됐다, 요 말씀이시군요. 거리는 이제 확보했는데, 예. 이른바 재진입 그거죠. 미사일.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문제라는 말씀이죠. 정치적으로 완성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러나 기술적인 완성을 100%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간격 사이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미사일, 그 간격사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단 벗어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리고 올해 계획을 해왔다면 이것도 일종의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무슨 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간 끌기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예. 북한의 목표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김정은은 성숙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다. 뭐냐? 자신들의 목표인 체제의 안전 보장을 북미 간의 게임을 통해서 사실상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확보한 핵무력 완성을 포기시키려면 핵 없이도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가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전제 없이는 대화와 협상으로서는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언급 속에 본질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 안의 계산, 또 미국의 전략적 계산, 또 우리의 목표, 이런 부분들이 맞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의원님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얘기도 하면서 이 핵 없이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북한. 하지만 미국은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그래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참 어렵죠. 그런데 핵 포기 없이는 대화 없다라는 그 전제 조건, if가 앞에 지난 10년 동안 달려 있었거든요. 이 10년 동안을 활용해서 핵실험 1차, 2차부터 시작해서 핵 완성 선언까지 시간을 벌어주었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을 벌어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술적 완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손을 잡아서 이끌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제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핵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10년 전에요. 정확하게는 13년입니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대좌했습니다. 핵 문제를 가지고 담판한 당사자입니다. 물론 그때도 북한의 목표는 끝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간접 소통을 통해서, 저와 김정일 위원장 간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그리고 석 달 뒤 9월 19일 2005년 9.19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합의는 뭐냐면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를 정산한다 하는 합의였어요. 물론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더 악화되고 나빠졌죠. 그러나 당시 9.19 북한의 핵 포기 합의도, 그 선언도
미국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중국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요. 결국 남북 간의 정상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남북 관계 또 이 북한 비핵화의 과정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예를 들면은 핵 포기를 그 과정이 증감될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죠. 핵 포기 과정이 몇 달 내에 그건 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 길게는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의 문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지난 10년이 비정상이었다면 남북관계. 그 비정상 속에서 북핵 문제는 커졌거든요. 네. 이제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토대 속에서 북을 어떻게 비핵화로 이끌어내느냐. 이것은 마이크 펜스나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정권의 몫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구체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것은 조건절이 될 수 있거든요. 여건이 안 되면 못한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물론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 제재 문제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앞에다가 전제한 것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정상 간에는 조건 없는 대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책무이자 소명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몇 년 걸리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안에 ICBM을 완성할 것이다. 지금 자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몇 년 걸리는 프로세스를 미국이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포장한 정책. 결국은 이 북핵 문제 방치 전략이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악성 종양으로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해결할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선제 공격. 이것은 결국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고 우리 한반도에 재앙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는 남북 정상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는 여기서 중요한 게 창의적 중재입니다. 능동적 중재입니다. 우리가 이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끌려왔다면 여기서 180도 자세를 전환해야 하는 거지요. 근데 6.15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죠. 그것도 페리 프로세스와 클린턴 행정부의 앙가주먼 그러니까 개입 정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에 미국의 정책과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 그리고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부시 행정부의 어떤 바뀐 대북 정책보다 이 적극적인 대북 정책과 우리의 정책이 맞아 떨어져서 성사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라고.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페리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설득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 후에 그때는 이제 북한이 백악관에 조명록 차수를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제안을 했었죠. 참으로 불운하게도 그때 2000년 10월에 추진되고 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말하자면 미국에서 정권이 바로 바뀌어버렸잖아요. 11월 달에. 한반도의 운명의 불운이지요. 이것도 그렇고 2007년에 14 정상회담 전후의 북미 관계도 그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2005년 9.19 북핵 포기선언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선언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주도했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만들고 북을 설득하고 끌어내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과 함께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판본 그 버전 그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창의적 중재의 시간이다 하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국내 예. 정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자,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추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당원 투표 20.1% 투표율, 20.1% 투표율에 73.6%가 찬성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은요. 예.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19조에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정당의 해산과 합당은 예. 대의기관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대의원 대회, 전당대회거든요. 대의원 예. 전국대회. 근데 그거 없이 당원들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건 많단 말이야. 탑통합하라는 게.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안철수 대표 같은 방식의 그런 임의적인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합당 결의를 받아줄 것인지 아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될 겁니다. 그냥 정당의 해산이나 합당은 당원들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의 무시,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Z까지가 모조리 일방적이고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의 사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민주당에서 또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러브콜 보낼 수도 있는 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민주평화당은 다당제가 정치 발전이고 다당제가 역사 발전이라고 믿는 정치 세력입니다. 호남을 중심 근거로 해서 이 다당제 실현을 통해서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혁명,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죠. 민주평화당이 없어지는 건 양당제로의 회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합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다당제 발전이 민주평화당의 사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평창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얘기 과정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북핵 비핵화 전제 없이 정상회담 안 된다. 이제 거기서 본색을 드러낸 건데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와 똑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잘 된 거죠.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저희랑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새벽에 놀라신 분 많으셨죠? 5시 3분이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북 포항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5일 날 5.4 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진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관련해서 지진 전문가시죠?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여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진이. 작년 수능 전날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다. 그렇죠. 이 경주 지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항 지진 이제 연달아서 해마다 이제 하나씩 일어나는데요. 그 지역에는 옛날에도 과거에 단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층이 이제 새로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차차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연달아서 거기는 5.4, 지난번에 이제 경주, 이제 포항진이 5.4에서 이제 다시 또 거기에 여진이 연달아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게 여진하고 네. 네? 이 본진 이거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번에 여진이라고 얘기하는 4.6짜리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했던 11월 15일 날 발생했던 지역과 좀 떨어져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거 좀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새로운 지진이 아니냐.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진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 밑에 지하에 예. 10km 정도의 약 70km에 해당하는 활성단층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하게 이제 경주 지진이 예를 들면 2016년이었죠. 2016년 9월 10일 날. 예. 거기서 이제 5.4, 이제 5.8이라고 얘기했지만 5.4 맞아요, 이거는. 거기서 지진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쪽에서 또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진의 반대쪽에서 또 일어난다고. 예. 우리가 반대 방향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진 한쪽에서 딱 벌어지면 예. 저쪽에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또 이제 지진이 발생해요. 그 단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포항 지역은 이 경주시보 지역이 틀리다고. 거기 포항 분지라고. 예. 퇴적하면 3km 쌓여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고 이 포항에서 한쪽에 쑥 들어갔다고 지금 말이죠. 예. 포항 지진 작년에 일어났잖아요. 11월 15일 날. 예. 그거에 또 여파로 또 그 반대쪽에서 또 여진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조금 한 5, 6km 아마 북서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거기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밑에 또 반대쪽에서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주 지진의 여진이 포항 지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서로 네. 연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연관이 있어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층을 지금 계속 우리가 단층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그 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주로 해서 저 북쪽으로 지금 연결돼 있다, 단층이 말이야. 이게 뻗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한번 푹 터지면 다른 쪽에서도 균형을 잃어버린다, 응력을 갖다가. 그 경주에서 터지는 게 원인이야. 원래는 더 원칙적으로 더 길고 설명이 말이죠. 동일본 대지진까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결국 이 연쇄작용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지진은 여진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디 여진이 크게 터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조그만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간에 큰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팅할 때 이제 조그만 지진이 또 일어난다고. 그래서 전진, 본진, 여진으로 돼 있어 순서가. 예. 근데 지진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그냥 본진만 일어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도 역시 전진이 있었다. 조그만 것이 먼저. 예. 그다음에 이제 본진이 여진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봤을 때는 4.7이잖아요. 예. 제일 큰 게 5.4란 말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 본진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그러면은요,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하에 70km에 해당하는 활성단층이 있다고요, 지금. 70km요? 70km요. 근데 만약에 16km가 움직였다 그러면 규모가 얼마 일어나면 7.0이 돼, 규모가 7.0 지진이 난다고. 그래서 16km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규모가 작은 그 단층이 움직인 거죠. 예. 만약에 그 큰 단층이 만약에 움직였다 가정을 한다면. 예.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지금. 그러면은 이게, 사실 지진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걸 아직 지금 한번 과학이 발달이 돼도 지진 예보는 불가능해요, 지금요. 예. 예. 30-40%밖에 안 돼, 성공률이. 근데 이거 물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새 사방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지진이 이제 활성기도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말이에요. 예. 어느 시대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적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면 평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에너지 방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예.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인구 밀도도 많이 늘어났고 산업시설도 많이 복잡하게 발달됐고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면 빨리 민감하게 정보가 빨리 이제 교환되고 또 반응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옛날에도 지진이 많이 있었었는데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 활동이 좀 심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판이라는 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면 또 다른 데도 영향을 받는다고 이 간접적으로. 이 영향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구 전체로 보더라도 한 군데에서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딴 데도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게 무시 못하죠. 간접적인 영향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 조각으로 돼 있다고 이게 모자이크 모양으로.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흔들리면 다른 쪽에 모자이크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게 대비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야겠네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원전 같은 거 안 그렇습니까? 원전 정말 지금 현재로 제가 원전에서 많이 일을 해봤지만 0.25에서 0.30G로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IAEA 규정에서 이제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규모가 6.0 이상 일어난 계기 지진이 없어요. 역사 지진은 뭐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교과서적인 값이라고 사실은 말이야. 이게 6.5, 6.5로 했으니까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시적인 값이고. 실제 지진이 났을 때 진도가 얼마나 필요해. 예를 들면 포항 같은 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여기는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퇴적암이거든요. 경지는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대가 다 틀리거든, 이게. 그래서 잘 모르고 우리가. 근데 그런 걸 가미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만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뭐 드릴링 하든가 보링을 해가지고, 우리 시출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만 하면 그 주변은 우리가 뭔지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 근데 포항 주민들은 또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무시 못해 그것도. 왜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하에 우리가 물을 투입시키면 뭐냐면 공국 압력이 생긴다. 공국이라는 게 조금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 주변의 활성단층에 흘러가면 그걸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고,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